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GS건설이랑 롯데건설이 심상치 않은 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하면 도대체 언제 터지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황금성 떨어져서 팔지도 못합니다. 과거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이 됐던 것처럼 GS건설이나 롯데건설에도 굉장히 위험 징조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PF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뤘기 때문에 문제점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까보니까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 위험 경고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GS건설이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GS 안 망한다. 오늘도 막 그런 기사 뜨더라고요. 집값 올라간다고 하니까 LTC 주가 계속 폭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익 나고 선방했고, 작년 2분기에는 결산 손실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GS건설이 망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렇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GS건설의 행보로 보면 어떻다? 엘리베이터 제조 자회사 GS 엘리베이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그 전에 자회사 GS 이니마 매각을 진행 중이다. 모든 건설사들이 이렇게 매각하는 데서 매각하는 이유는요, 유동성 때문이에요. 유동성이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돈이 돌지 않으니까. 그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죠. 그러면 매각하는 곳들에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위기 아니다. 왜? 위기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생각해보면 그게 딱 드러나죠. 위기라는 심리가 확 몰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예금 인출을 하죠. 그래서 뱅크런이 났죠. 우리나라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였고, 새마을금고도 한 달 만에 17조가 빠졌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뱅크런 날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너도 나도 앞다투어 투자자들이 돈을 뺀다. 그러면은 요만큼 터지게 이만큼 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만큼 터질 거라서 남아있는데, 요것도 안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한 요 정도는 터질 겁니다. 라고 하면 심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심리가 확 불붙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까봐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유동성 위기가 전혀 아니다. 그냥 아니다도 아니고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뭐라고 그랬죠? 이자분의 수익. 이게 1 밑으로 떨어졌다. 1 미만으로 떨어졌다. 라는 것은 수익이 이자 금액보다 적다는 소리죠. 즉, 방금 흑자로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흑자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버는 돈이 전 달에는 마이너스였지만 이번 달에는 플러스가 됐어요. 한 300만원 벌었어. 근데 이자가 매달 400만원씩 나가요. 나 300만원 흑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00만원씩 적자가 나는 게 맞죠. 즉, 이자 보상 배율이 1 밑이라는 소리는 적자라는 소리다. 2023년 이때는 지하주차장 붕괴한 손실 금액을 선반영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돼서 그게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자 보상 배율은 1보다 낮다. 왜냐면 차입금 규모가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차입금은 6조 원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현금성 자산을 뺀 순 차입금 규모가 3조 5,400억. 이게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현금성 자산은 줄어들고 차입금은 불어났기 때문이죠. 현금은 줄고 부채는 늘어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수익을 내더라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순 차입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든가 현금을 늘리든가. 근데 이자 보상 배율이 1 밑인데 부채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요? 내가 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데? 부채를 줄이는 건 불가하죠? 그러니까 현금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현금을 늘리는 방법은 자산을 내다 파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산을 팔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태형건설도 똑같은 징조들이 나온 다음에 워크아웃이 나왔었죠. 지금 GS에서 굉장히 흡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회사 매각을 유동성 위기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몸값이 조 단위로 예상되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은 상태에서 추가 매물을 내놨다는 점, 요걸 봤을 때 유동성이 확실히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고,
이자 보상 배율도 7배를 웃돌더니 지금은 1배 밑으로 떨어졌다. 즉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자 한 100만원 냈을 때 700만원씩 벌었다면 요즘에는 내가 버는 돈이 한 150만원 됐는데 이자를 한 200만원씩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거라서 유동성 문제는 터졌죠 이미. 왜냐면은 PF 문제 때문에 빚은 늘어가는데 예전처럼 분양이 막 활기차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진짜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현장들이 있지만 전반적인 현장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부 현장에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번에 평균 청약 경쟁률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고. 여기에 GS건설만 그래요? 지금 롯데건설도 자금이 필요하니까 공모채 발행을 하죠. 회사채 발행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롯데건설에서 공모채를 발행을 하는데 롯데케미컬에 보증 없이 단독으로 공모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롯데케미컬이 모회사가 되는 거고 이 신용도가 더 좋은 모회사가 보증을 써주면 금리를 더 낮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롯데케미컬의 신용등급 전망을 보면 최근에 부정적으로 떨어지면서 지급 보증 부담이 커졌고 이 영업 손실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라서 모기업의 지원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는 거죠. 그리고 롯데케미컬 역시 상황을 보면은 매각설이 나오고 있다. 저희가 예전에 롯데건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롯데건설 자체가 부실지표가 굉장히 높다. 제2의 태형이 돼서 바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만큼 상황이 좋지가 않다. 그런데 롯데건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는 모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모기업에서 그렇게 무너지도록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안전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모기업이 지금 위험에 쌓였다. 그렇다는 것은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모기업이 탄탄하다면 지원이 들어가겠지만 모기업이 탄탄하지 않으면 잘라낼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롯데건설의 가장 큰 장점인 모기업이 있다. 이게 모기업이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마트도 상황 좋지 않았을 때 영향이 나오는 것처럼 롯데건설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런 징조들이 언제 나왔던 징조라고 그랬어요? 태형건설 터질 때 나왔던 징조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조 이상의 유동성이 있고 3조에서 2조 됐는데 아직 유동성은 있고 그래서 일부 자산 매각이 검토되는 것일 뿐 유동성 위기 상황은 전혀 아니다. 자꾸 유동성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태형건설 역시도 유동성 위기는 근거가 없다. 악성 루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9월에. 그러면서 이렇게 자산 매각은 있었죠. 당시에 SBS만은 남겨두려고 그랬었고 태형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 매각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 12월 28일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죠. PF 규모 3조 땡인데 감당을 못해서. 근데 지금 PF 규모가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PF 시장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했던 금감원장 역시 예외를 계속 두기 시작했고 예외 없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생각보다 문제아들이 굉장히 많았죠. 건설사들 중에서 지금 유동성 생각 안 하고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저효과로 깔아놓고서 무리하게 PF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던 이런 건설사들이 문제가 발견되는 문제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걔네들이 범생이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범생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걔네들이 다 범생이가 아니었던 거야. 다 양아치들이었던 거야. 근데 담임 입장에서 양아치인 걸 알아서 생기부에 적자니 우리 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특히 명문대 진학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암암리에 감추고 생기부 조금 더 좋게 써주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예외를 두기 시작했다. PF에 대해서 발표된 현황들을 보면은
기존에 예측했던 것들보다 경국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도 지금 손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고, 이번에 새마을금고도 1.4조 상매각했더라고요. 금융권 5대 은행에서는 상반기에만 3.2조 상매각했죠. 5대 지방은행에서도 1조 상매각했죠. 금융권에서 그 상매각을 해가지고 버티도록 만드는데, 이게 급격히 무너지는 거랑 천천히 무너지는 건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1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계단으로 뭐 걸어 내려가든 뛰어 내려가는 거랑 10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이 운동 에너지는 10층에서 1층까지 되었지만 결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천천히 내리도록 만들려는 거죠. 뛰어내리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와라. 근데 문제는 10층까지 올라간 이유는 불장이라서 올라간 거고, 즉 내려가는 계단은 생각지도 않고 불장이니까 계단에 지금 불이 났다. 내가 10층까지 올라간 이유는 불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뛰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뭔가 지원책을 내는 거죠. 자영업자들 지원책 내주는 걸 뭐라 그래요? 노란 우산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낙하산 던져줄 여러 가지가 없으니까 우산 정도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우산이라도 펴가지고 뛰어내려라. 그게 얼마나 효과를 주겠냐. 물론 효과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계단이 불타 없어진 이상 방법은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그런 것들이 미루와서 지금 가계부채로 건설사들을 터지지 않도록 유지는 시켜왔지만 결국에는 저런 징조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지금 특히 태형건설 때랑 똑같은 징조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버티는데 한계를 맞이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롯데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태형건설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태형건설 터졌죠. 뭐 지금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하죠. 많이 지원을 해줬으니까. 근데 저런 데서 터지면 또 차원이 다르다. 터지고 나서 버티다 또 터진 거니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건설사 위기는 계속되고 심화되고 태형건설 같은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근데 GS나 롯데에서 그런 징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